오늘 포럼을 하는데요. 세션이 2개입니다. 장내 좀 조용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발제하시는 분들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고요. 토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시간에 맞춰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엄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는 15분 하시고요. 토론하시는 분은 5분,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2부 세션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1세션은 잠깐 좀 조용히 해주시기, 장내 조용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세션은요, 한미 부정선거 정치 외교적 배경 해서 저희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대 교수고요. 97년부터 근무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리고 사회정의를 말하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국 사태 이후부터 이렇게 자유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맡게 돼서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지용 교수님은 제가 잘 아는데 경영대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중국에 대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지용 교수님 먼저 하이브리드 국제 정치 외교와 차이나 워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제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계명대학에 지금 공직하고 있는 이지용입니다. 저는 한 지난 30년간 중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계명대학에 가기 전에는 외교부의 국립외교원에서 중국 정치 외교를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지금 현재 국제 정세와 그 가운데 속에서의 중국, 거기에 사실 중심에 중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현재 국제 정세와 중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 이것이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는 이 세계화 이후에 한 30년 만에 이른바 국제 지정학이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 세력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이런 국가들이죠. 이러한 이 전체주의 세력이 우리 자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그리고 국제 자유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중심에 이제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그런데 중국은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요. 바로 전 세계를 이른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화민족의 중화 질서로 재편한다. 이 목적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른바 중화 질서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질서,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질서라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유의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의 전체주의 질서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를 강화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전개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들이 반드시 먼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동진하에 남진하에 여기를 갖다가 확고하게 중국 영향권 내에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전개하는데 그 1차 목표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장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그것이 뭐냐? 결국 친중 종속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친중 종속 국가.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반드시 친중 종속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오늘날 자유와
독립주권과 번영의 대한민국의 기반은 끝난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은 지난 개혁개방 이후를 많이 밝히고 지금 우리 많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공산당은 바로 공산당의 세계를 만들겠다, 전 세계를 공산화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단 한순간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 이거는 제가 중국 공산당 내부 자료를 갖다가 보고 확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중국 공산당에게 속아왔다, 자기들이 이제 변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을 갖다가 친중 종속화하기 위한 작업을 1992년도 한중수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해오고 있는 것은요, 공산당의 개념으로는요,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 공산당의 전쟁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전쟁 방식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무력을 동원해서 싸우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평소에 한 사회에 스며들어서 삼투에 들어와서 그 사회를 갖다가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 뒤바꿔 놔서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바꿔나가는 것을 이들은 전쟁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쟁을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산당의 전쟁 방식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평시가 전쟁입니다. 평시가 전쟁.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통일전선입니다. 통일전선 공작인데 아마 잘 아시죠? 북한의 통전부 가장 막강하잖아요. 공산당은 통전부가 가장 막강합니다. 통전부가 뭐냐면 통일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국 공산당과 뜻을 같이 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광범위하게 규합을 해서 친중 세력으로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아예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통일전선 공작인데 이거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깊숙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강하게 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정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저와 같은 교수들, 전문가들, 특히 중국 전문가들, 이들을 갖다가 광범위하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친중 세력. 이러한 것들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마 그 언론지상에서 요즘에야 비로소 이제 조금 보실 겁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여론을 갖다가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 중국과 북한도 들어와 있지만 중국에 의해서 거의 장악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에 의해서 댓글 조작, 여론 조작, 가짜 뉴스 유포, 루머 유포 이런 걸로 우리 사회를 갖다가 여론을 완전히 지금 계속 조작해 오고 있는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 한국인을 갖다가 갈갈이 찢어놓는 겁니다. 갈갈이.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공산당의 전법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사회는 그냥 장악하기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갖다가 우리 사회에 여론 공작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그리고 요즘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이거 과학적으로 다 드러난 겁니다. 작년에 그 가천대 윤미로 교수가 우리 이 네이버라든지 이쪽 공간에 중국 공산당의 여론 조작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이거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뉴스 있지 않습니까? 뉴스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 하다못해 이러한 것을 갖다 가짜로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조선일보 이렇게 돼 있으면 조선데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일보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현재 정부를 갖다가 이게 반대를 할 수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 그대로 실어놓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일반 신문 사이트인 줄 알고 그걸 갖다가 접하고 그것이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작년 말에 이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밝혀낸 것만 작년 말까지 216개입니다. 언론사 사이트가요. 중국 공산당이 위장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의 여론을 갖다가 조작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현재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기관들입니다. 통일전선 공작기관들. 거의 무수히 많은 통일전선 공작 외곽 위장기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는요 이미 중앙에서 저 지역까지 지방까지 촘촘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우호, 중국 교류, 중국 친선, 한중 우호 모든 길로 들어간 것들이 전부 다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기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요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착하고 순진하고 순박하신 우리 종교인들,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 전부 섞고 있습니다. 저기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가혹하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종교기관은 뭐냐? 중국의 종교기관은 전부 통일전선 공작기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 그리고 천주교, 원불교, 각종 불교 모두 이 통일전선 공작기관과 교류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놓는 이러한 전쟁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들이 한국의 친중 종속화를 달성한 것이 바로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거의 80-90% 친중 종속 국가화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이제 그 마지막 파이널로 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문재인 정권 말기에 아주 추진을 했던 바로 이 종전선언입니다. 평화협정이라는 미명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을 갖다가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뜯어낸 그러한 법적 기반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미동맹 끊어지면 이제 달성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바뀐 겁니다. 바로 이 현재 윤석열 정부, 우리 자유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대외 전략, 그리고 그들의 대전략, 지역 전략, 한국의 종속화 이 전략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차질을. 그러고 우리가 새로운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갖다가 확고히 하는 것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엄청난 전략적 차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들의 목적은 뭐냐?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북한하고. 그래서 우리가 1950년도 6.25 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전쟁 어땠습니까? 북한 애들 들어왔죠. 그러나 바로 그 군대의 주력은 누구였느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입니다. 바로 그 북한군 최선봉부대, 잘 아실 겁니다. 최선봉부대가 대구 그것까지 갔던 다부동 전투까지 했던 거기에 최전선 최주력 부대가 누구냐? 바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이 조선족 부대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북한군으로 이제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로 이 6.25 나쁜강 전선에서 전멸당하자 뭘 했습니까? 1953년까지 중공군이 270만을 동원해서 우리를 갖다가 유린해 왔고 오늘날 우리의 분단을 갖다가 무력화시킨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바로 중공과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이 싸웠던 게 한국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만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산당의 전쟁으로 바뀐 겁니다. 공산당. 우리 사회를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를 갖다가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공산당의 전쟁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차질을 듣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그 제1순위, 한국에 가지고 있는 제1순위의 목표가 뭐냐, 현재 시점에서요. 뭐냐 하면은 바로 윤석열 정부 타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40총선에서 바로 이 정부 집권 여당이 지면은 바로 현재 정부는 조기 레임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들이 노리고 북한도 노리지만 중공이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국에 그동안 쌓아놓은 통일전선 기반, 정치공작 기반, 여론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사회를 갖다가 유린하고 지금 중공식 전쟁으로 침탈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이 결정타가 40총선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40총선에 북한과 중국 공산당 100% 개입을 합니다. 100%. 지금 무수히 많은 개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바로 이것을 바로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지난주에 끝났죠. 대만 선거에서 중국 공산당이 역시 대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국에 전개한 거 그 이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만 선거에서는 바로 중공이 반대하는 민진당이 집권하는데 성공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왔던 것인데 바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언론이 전혀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슨 친중이냐 또는 친미냐 반중이냐 이런 것으로 지금 우리 언론들이 전부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대만 선거의 핵심은 뭐냐? 바로
대만인들이 바로 자기들의 독립주권과 자유를 갖다가 수호하는데 결집을 했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침략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침략에 이 대항해서 자기들의 주권과 독립주권과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번 대만 선거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하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혀 주목을 안 하고 있는 건데, 발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대만 선거의 선거 무결성입니다. 무결성. 대만은 이미 그 정치적인 관계로, 정치적인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선거 무결성을 최고로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 편의성이 아니라 선거 무결성을 확고하게 제1의 원칙을 놓고 선거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개표라든지 집계라든지 이런 것의 전산 시스템 다 배제하고요, 최종 단계에서만 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지켜보셔야, 언론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대만에서는요, 바로 전국의 첫 투표소가 17,000개입니다. 17,000개. 참고로 우리나라 14,000개입니다. 근데 17,000개에서 전부 수개표입니다. 전부 수개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서 이걸 갖다 호명을 하고 발을 적자로 이걸 갖다가 수기로 다 기록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국에 방송하고 그걸 갖다 집계하는 거,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개표입니다. 현장 개표. 그래서 이제 그 선거에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여지를 갖다가 거의 없앴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인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가? 우리 한국 사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이른바 편의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 현실 아닌가? 우리는 무결성을 어느 정도 지금 확보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다 모이셨고 우리 사회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의 선거 시스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거, 지금 여기 해커의 지문, 오늘 여기 이 장영표 선생님, 장영호 선생님, 죄송합니다. 김미영 선생님과 로이킴 선생님과 장영호 선생님 대표님, 그 해커의 지문이라는 책에서도 밝혀놨듯이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 전자 시스템에 왜 중국 공산당의 구호, 건당적 당을 따르라, 이 구호가 거기에 왜 이게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선거 투표 과정에서 나중에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종이, 저거 한국 종이냐라고 하는 의문들 여러 가지로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대만과 다르게 중국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대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 중공은 어떠냐? 우리의 여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갖다 다 개입하고 있고, 선거 시스템에까지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표 사무원들, 지금 이 개표하는 하는 사람들, 한국에 들어가 있는 중국인들이 대거 지금 투입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는 좌우 또는 여당, 야당을 떠난 겁니다. 이런 자기 정치적 지향을 떠나서 최소한도 우리 선거 무결성을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 대만 선거를 갖다가 보면서 주요 후보가 3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한 건 뭐냐 하면은 선거 무결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후보들이 바로 승복을 합니다. 승복하고 축하를 보내고 그리고 다 같이 외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단결하자.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강한 강점입니다. 우리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럽니까? 아니죠. 선거 끝나면 서로 의혹을 제기하고 승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우리 선거 불결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정말 우리 승복하고 단합하고 단결을 맺힐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러기 위해서 편의성이 아니라 선거 무결성을 확고하게 확립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건강하고요. 이것은 우리의 근간이자 근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과 같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이 선거를 갖다가 과정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고 대한민국 단결을 갖다가 외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재용 교수님은 중국 공산당의 음모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침투에 대해서 몇 년간 책도 많이 쓰셨고요. 최근에 초한지라고 있습니다. 그 초한지 책을 참고해 보시면 뭐 정치 공작전, 뭐 교육전, 아까 말한 무역전, 그리고 통일전선, 그 선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선거에 개입하는 거, 각국에 개입하는 거 총망라해서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싸움은 그 주사파와 북한 정권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적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거나 사회주의가 된다면 중국의 속방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거죠. 북한은 일종의 중국의 대리인입니다. 핵무기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 트럼피즘의 복귀와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미동맹 보건협회 총재님으로 계시는 신현웅 총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 시계로 18분까지 딱 15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까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세요. 이거 앉아서 하시죠.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앉겠습니다. 제가 피러 신현웅입니다. 미국에서 43년 동안 살았고 미국 공화당에 32년 동안 한국의원회 의장을 했습니다. 독도지킴이 세계연합 40개 나라 다니면서 10년 동안에 독도지킴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 국회의사당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 또 우리나라의 그 독도 이름, 표기, 동해 표기를 다 삭제시키고 일본어로 바꾸고 리앙프루락스로 바꾸려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이 대사하고 함께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그 덕분으로 인해서 제가 독도지킴이 세계운동을 다시 또 진행하게 됐고 1993년도에는 우리 한국의 이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워싱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우리 동포들이죠. 27명이 흑인 강도 살인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27명이 1년에 총 맞습니다. 13명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7명이 반신 불수되고 7명이 퇴원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민 역사 121년 동안에 가장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주한미 대사관이 있었지만 나와서 도대체 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나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관을 짜고 거기에 시체를 넣고 그 앞에서 노제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뭐 각종의 ABC 방송에 BBC 다 MBC 방송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쫓아나고 점차 국정이 쫓아나와가지고 저하고 공동 최면을 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연방정부에서 FBI 45명, CIA 53명을 동시에 풀어가지고 DC에서 우리 동포들의 총격 살인 사건이 그 마지막을 내리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민권 운동가가 되고 시민 운동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미 전국에 재미 시민권자가 140만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전국 시민권 연맹의 의장이 되어가지고 최근까지 제가 여러 가지 국회 로비라든지 아니면 정부 대통령의 그 선거 캠프에 이너서클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공화당 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비자 면제하는 거 있죠? 4년 동안 저희들이 캠페인 벌여가지고 국회 통과시킨 겁니다. FTA 바로 어제 제가 미국에서 121주년 한인 이민
역사 그 행사에 참여하고 제가 축사를 하고 어저께 밤 8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조금 늦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시간 맞춰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론이나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 현장에서 실제로 제가 보고 느낀 거, 사실은 정치는요 이론보다는 느낌과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정치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하는 것이 78%라고들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두 달 전에 제가 국정원에 갔더니만 거기서는 얘기하는 게 70%라고 하는데 대통령 선거 당락은 yes or no입니다. 당선되면 100% 당선되는 거고 안 되면 제로예요. 78%는 말은 그건 어떤 언어의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70% 민수와 뭐냐 100% 당선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을 취해야 되는지 과연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우려나 아니면 경계를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아는 말을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1기 대통령 당선 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국회에서 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연설 내용을 제가 워싱턴에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거기서 분명히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 나는 우리 동맹국가 어느 나라든지 적성국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도발당하거나 공격당하는데 전혀 용납할 수 없다. 안 하겠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우리 아이들이 38,000명이 희생을 당하고 지켜진 나라다. 이 나라가 다시 공격을 받는다. 나는 혈맹 넘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한다. 이 나라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 됐어요. 또 한 가지 선거 공약 때 제가 선거 캠페인을 트럼프 주니어하고 이너 접근해서 같이 캠프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저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트럼프를 피했어요. 도화정 우연들도 다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들이 없는데 주위에 코리안 아메리칸도 마이너리티도 피해서 제대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간 것이 그게 하나의 그 천지 일환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것이 빛을 봐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당선되는데 한국 정부에서 아무도 트럼프 정부에 기대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연락 와가지고 트럼프 취임식에 투표해달라. 앞으로 한국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줬습니다. 첫째, 대통령 선거 시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동아태 차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 국무총리. 그 사람이 동아태 차관보가 미국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다니엘 브린트 크리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6년도에 10월 14일입니다. 백악관에서 저하고 브리핑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평화주의자, 소위 말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미 국회에 동의서를 구하도록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찰스 랭그레는 미 민주당 한국전 참전용사 중진 국회의원을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평화협정을 제기하는 제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란 핵 문제 해결했고 큐바 문제 해결했으니까 북핵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평화 대통령이다.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당선되는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 당시에 대통령 안보 수석 보좌관 다니엘 브린트 크리튼이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동아태 차관보가 돼가지고 윤석열 후보 시절에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면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민의힘당에 해외동포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저한테 문의가 와서 제가 팁을 줬습니다. 절대 미 8군 그 다음에 유엔 사령부 천수하는 얘기도 꺼내지 마라. 평화협정 얘기는 이놈이 제기한 사람이니까 우리 대표도 하지 마십시오. 얘기해서 잘 끝내고 가서 최근에도
대통령 방문을 1년에 2-3번씩 옵니다. 이런 흐름이라는 느낌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선거 공약 시기에 독일하고 대한민국에 군인들 파견해가지고 경비가 많이 든다. 국방 유지가 어려우니까 그 나라에서 비용을 대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이들 철수하는 대신에 그 나라의 핵무장을 개발하도록 허가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당장 하고 국회에 뛰어와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 대한민국 핵무장 개발하도록 허가하겠다 했으니까 당신들 국민들 이름으로 빨리 이걸 공표하라. 그래야 국민 의식화되면은 이것이 대한민국의 협력력을 제공하는 거고 동남아에서 대한민국 다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했더니 몇 분들이 한 2-3분들이 한두 달 동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핵무장을 합시다 했더니 2달 지나고 나니까 딱 끝났어요. 저는 2가지를 지금 주장합니다. 우리가 안보를 지켜야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데 제일 먼저 앞선 게 뭐냐면 경제력이에요. 경제력이 있으면은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 군수 산업이 얼마나 지금 발전이 됐냐면요. 전 세계에서 지금 군수 산업은 미국 다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에 하마스 전쟁하는데 무기, 장비, 포탄, 실탄 거의 절반 이상이 메이드 인 코리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폴란드에 전투기를 개발했어요. 우리나라가 KF-21 이게 스텔스예요.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거. 그 초음속 전투기 20판대를 지금 벌써 8대 이상 가고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보유해서 5년 걸릴 그 기간에 만드는 전투기를 우리나라가 1년 반 만에 납품했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일본, 중국, 러시아 여러분들이 최근에 강대국의 의미는 뭐냐면은 무기가 많고 신무기 개발되고 전폭도 있고 돈 많아서 라기가 아니고 그 나라 국민들이 밖으로부터 공격받았을 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국민의 최후 한 나라까지 끝까지 나라를 지키는 결의가 있는 나라. 그게 강대국의 정의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돼. 누가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려울까요? 기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오면은 통상 문제, 경제적 문제, 또 아메리카 포스트 정책 때문에 다소 좀 긴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맹을 죽여가면서 우리나라 무시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의 눈알보다 더 중요해요. 미국이 머리통의 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반도 포기 안 합니다. 대신에 정부가 잘못하면 여러 국민들을 앞장서가지고 미 정부의 민간 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로비를 한다든지 정부의 정책을 우리는 반대한다. 국민은 이것을 원한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결속시킨다. 하는 얘기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방 장관, 예비역 장관들이 있어요. 이게 목소리가 아주 큰데 예비역 장관단하고 상무사관학교, 그 다음에 해병대 연합회, 그 다음에 민간인들 국외연합회 전부 연합해가지고 삼각지를 지금 74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맞불 집회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공동 위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려면은 그렇게 나가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 나가야 돼요. 이래야 윤석열 정부가 굳건하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고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보태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서 삭발 부정투표 반대운동이 일어났어요. 여기 그 책임자가 왔습니다. 최병만 회장님 어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잠깐 이건 박수 한번 치세요. 명 이상의 삭발을 했어요. 노인네들 제일 먼저. 그리고 머리카락도 대통령실에 버렸답니다. 이 결의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대만의 선거에서 이긴 이유는 직접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이유를 못하면 우리가 대통령한테 직서해야 돼요. 하라고. 국민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것.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백보이고 부정선거에 바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힘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역사적인 개인 또는 창조적인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재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금수 위기관리 연구소장님의 국회의원 선거관리 실태 인식조사 통계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필요한가요? 아니 여기 앉아 계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금숙입니다. 앉아서 저는 토론이 아니고요. 이 시간에 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선거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주 긴박하게 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15일에서 17일 정도 한 3일 정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했냐면 다음 봐주시면 설문지를 딱 한 장 보냈습니다. 맨 오른쪽인데 국제자유주권 총연대에서 보내는 그 설문지입니다. 저희 그 총연대에서는 자원봉사법에 따라서 공명선거에 관해서 그 21대 국회의원님들의 대상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실태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고요. 5개의 문항을 보냈고 1월 18일 오후 2시 지금 기독교회관에서 이 한미연합 공명선거 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니까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로 그냥 5가지 항목입니다. 문항인데요.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그리고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취약해서 해킹 등으로 투개표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국정원이 최근 언론 발표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번째는 중앙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아닌 선관위가 제작 배포하고 선거 마감 후에는 회수해가는 선관위 소유의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처리 절차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유권자 확인용 종이 선거의 명부가 없다는 것, 투표용지의 일련 부분을 떼어서 따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오프라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못하게 하고 투표용지하고 도장을 인쇄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전투표함이 헝겊자루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가장 우리 지금 그 부정선거 방지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국회의원 전화번호가 팩스가 나와 있어요. 총 300명에 대한 팩스고요. 확인을 해서 2번 보내고 또 저기 전송이 안 된 것은 이제 3번까지 확인해서 보냈습니다. 결론은 하나도 안 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네, 한 번도 안 했고요. 저희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안 올 거를 사실은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이 부분을
1월 13일 날 그 공명선거 불법 감시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때는 저희가 전화를 계속해서 국회 행안위에 22명에게 보냈고요. 그 중에 딱 한 명만 그 국민의힘의 그 행안위 간사이신 김용판 의원님은 보내왔습니다. 한 번만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이거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 알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국회 안에조차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 겁니다. 예. 적어도 이게 팩스로 갔다면 팩스를 본 사람, 그 다음에 이거를 보낼지 말아야 될지를 검토하는 2~3명의 보좌관은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일단 국회 안에서 있는 사람부터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이렇게 엉망인지를 알리는 것, 이것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4.10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이거를 확인을 받고 선거를 진짜 선거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도록 저희가 또 시민들이 활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토론 발제는 아니지만 이지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선거의 무결성이 중요하고 지금 우리 선거가 이렇게 무너진 것 이거 뒤에는 중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지키려면 선거의 무결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 자유라는 단어가 언제 들어왔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회관에서 이거 발표한다고 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성경이 번역이 돼서 선교사들보다 먼저 성경이 번역이 돼서 들어온 나라거든요. 이때 선교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자유라고 하는 걸 번역을 하는데 조선인들이 그때 조선 1880년대죠. 자유라는 말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프리덤이라는 말을 암만 얘기해도 그 자유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 몰라서 진짜 번역하는 게 어려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유를 모르는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고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아주 귀중한 우리의 선각자가 있어서 우리가 자유를 이렇게 선물처럼 받았는데 이 자유를 우리가 지키고 이제는 자유가 없는데 확산하는데 우리나라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 한 분이시고요. 플로아에 계신 분들 하겠습니다. 최수키 박사님이 한 5분 정도 토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플로아에 계신 분들 질문 받고 대답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지금 우리 이수용 교수님께서 차이나 웰페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트럼피즘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왜 여기 애국 활동에 정말 적극적으로 국제연대를 하게 되면 이 호주에다가 이 차이나가 이 인터피어런스 그러니까 인필트레이션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호주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한국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언제냐면 2019년 11월 달입니다. 중국의 왕리라는 간첩이 호주 안전 국정원 비슷한데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하면서 이 사람이 2019년 4월 달에 자기 딸하고 자녀들을 이미 호주에다가 보내놓고 자기는 자수를 하면서 이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호주를 삼키기 위해서 호주뿐만 아니고 주변 아시아 국가를 침범하기 위해서 활동했는가를 일일이 다 폭로를 한 겁니다. 그 폭로 중에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직접 증언을 해서 홍콩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홍콩 사태 그때 서선 주인들 납치해가지고 중국에 데려간 거 자기가 했고 그 다음에 대만 선거에 관련하려고 했다. 그래서 대만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매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폭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2020년 1월 달에 대만 선거가 있었고 2020년 4월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2020년 11월 달에 미국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 4개월을 있었습니다. 방학 때. 오랜만에 제가 휴가를 받아와가지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코로나 직전까지 제가 있으면서 제가 면면이 보게 됐는데 그때 이 왕리가 갖고 있는 여권이 임미경이라는 한국 이름이에요. 한국 이름으로 여권을 위조해가 있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ABC 호주 방송에서 2019년 6월 달에 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하나도 발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어디더라? 어느 신문에서 2년 뒤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했는데 그 유튜브를 그 사람이 폭로한 것을 제가 유튜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유튜브를 폭파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이나가 호주가 2015년도 그 다윈 항구를 100년에 리스를 했어요. 100년. 2015년도에 벌써 호주를 다 삼킨 거예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사살하고 그 다음에 국회 전부 해킹을 다 하고요. 그래서 호주가 해킹 컨퍼런스도 다 만들고 지금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정치권들은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걸 계속 알리기 위해서 국제자유주권 총연대를 만들게 되고 트럼프가 반드시 기한을 할 것이다. 제가 이 예언을 한 것이 벌써 2, 3년이 되는데 그대로 되는 것 같죠. 트럼프가 만약에 살해를 당하지 않거나 살해 협박이 지금 26번 있었는데 살해가 당하지 않으면 지금 트럼프도 많은 탄핵을 하려고 했잖아요. 어쨌거나 노명을 씌워서. 그래서 저는 분명히 트럼프가 기한한다고 보고 우리가 트럼프가 오면 우리 보수 중에서도 좀 위험하지 않느냐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오면 우리나라가 정말 선거 문제 포함해서 제대로 폐업될 거라고 보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정확히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연을 보다 보면은요, 야박한 소리로 끝날까 빨리 끝내라는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얼른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까지 일부 세션인데요. 한두 분만 아주 간단하게 그 질문, 그러니까 발표 내용에 관한 거를 질문을 해주시고 본인 생각으로 장시간 말씀을 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예, 패널 여러분들의 진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해 자유민주 애국단체 전국 총협의회 공동의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 애국 동지들은 이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한 한미연합 공정선거 포럼이라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얼만큼 한미연합의 공동체 쪽에서 이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부정선거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 나올 것인지, 이 첨예한 이 문제를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인지 들어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이지용 교수님께서 그 정치 외교적 배경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중공이 어떠한 뒷배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하셨고, 또 신숙기 박사님, 또 신현욱 우리 국민의힘당 대외협력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당면한 문제는 4월 10일 날 닥치는 우리나라의 총선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거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리하여 아까 신현욱 총리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우리 지난 12월 달에 했었던 삭발식에 대해서 이 자리에는 그 삭발식을 주도했던 조영근 회장이 나와 계십니다. 조영근 회장이 또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최백만 회장하고 두 분이 주도해서 대한민국을 일깨우는 삭발식을 감행했습니다. 그리하여서 12월 16일날 드디어 KBS 방송에서 두 분이나 방송을 하면서 국민을 일깨우시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고 국민의힘당도 아무런 대답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사님. 여기 그 2부 순서가 부정선거에 관해서 집중돼 있습니다. 그 2부 순서에 발제하시는 분들이 부정선거 대책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을 그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말 이렇게 그 발제하신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시는 형식으로 한 분만 받겠습니다. 질문을 좀 한 10초 내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 네. 마이크 맨 뒤에 있습니다. 네, 질문 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4번. 사람이 짧아서 질문도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광화문에서 10개월 차로 연사로 무대에 올라가고 있고요. 삼각제는 2개월 차입니다. 제 본업은 예술인입니다.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번에 작년에 1월 4일날 용산 대통령실 초대로 대통령도 뵙고요. 올해도 1월 9일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뵙습니다. 성함 말씀해 주세요. 네, 질문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지영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문제가 중공의 공자학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연사로서 한 게 있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거에 공자학원에 대한 부패, 공자학원에 대한 문제점 그걸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 자기소개 성함. 예. 김정수라고 합니다. KBS 코미디언입니다. 네. 예,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이 공자학원 문제는 지금 좌장을 맡고 계시는 이재봉 교수님이 사실 또 전공입니다. 오히려 이재봉 교수님이 간단하게 답을 주시고 세션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지용 어느 분이 지금 말씀하신 이지용 교수님이 대답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이 공자학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중공의 공자학원을 받아들인 국가이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은 공자학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공자학원이란 게 무엇이냐? 바로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공자학원은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기관 중에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자학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각 대학이나 이런 곳에 제가 지금 공직하고 있는 대학에도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공자학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바로 이렇게 친중 이 세력을 서서히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이제 이 교육기관, 중국어 교육관 이런 걸 하는데 공자학원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 우리 학생들을 갖다가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게 공작 거점이라는 겁니다. 공작 거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지역사회의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언론, 기업인, 지방 유지들 이들을 갖다가 쫙 이게 친중 세력으로 규합하는데 바로 그런 공작 거점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각 초중 고등학교까지 다 갑니다. 그거 거점을 해서 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바로 중국의 좋은 면, 중국의 실체를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면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중 세력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여론이나 이런 것들 갖고 나가는 것이 공자학원입니다.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 세계는 지금 공자학원을 모두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만 예외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우리나라는 2004년도 서울공자 아카데미가 세계 최초로 생겼고요. 캐나다는 전부 내쫓았습니다. 미국도 많이 내쫓고 있고 각국에서 추방하고 있는데 아주 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 중에 공자학원 추방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제가 공자학원 보고서를 100페이지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연구원들하고 그랬는데 거기 우리나라 23개 대학이 얼마나 스파이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PDF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포럼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매너도 잘 지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피해 주지 않고요. 2차 세션에서 시간을 우리가 침해하면 그분들이 또 그만큼 하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 자유시민은 자신들의 개인 권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또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에 토론을 종합토론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